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의미는 명제로 표현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어떠한 사용 규칙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들을 드러내는지, 진위를 가리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명제의 변형이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34쪽 3.32 명제부터입니다. 기호는 상징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한 두 상징이 기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 경우 그것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한다. 우리가 두 대상을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그러나 상이한 두 지칭 방식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그 두 대상의 공통적 표지를 결코 지적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기호는 실로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상이한 기호가 선택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디에 지칭해서 공통적인 것이 남아있을까? 동일한 낱말이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되는 일, 따라서 상이한 상징에 속하는 일, 또는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되는 두 낱말이 외면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명제에서 사용되는 일이 일상 언어에서는 대단히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트라는 낱말은 개사로, 동일성 기호로, 존재의 표현으로 보인다. 존재하다는 가다처럼 자동사로 동일한 형용사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상은 이상하다라는 낱말에서 여기서 앞에 낱말은 사람 이름이고 뒤에 낱말은 형용사인데 그 낱말은 단순히 상이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상이한 상징이다. 자,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기에 기호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5가지 감각 능력,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을 기호라고 이야기하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각대 표지판에 가운데 돌들이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네, 낙석주의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기호란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된다. 혹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기호에 대한 정의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우리는 2가지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죠. 비트겐슈타인은 문자 기호라고 하고요. 또 음성 기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을 놓고요. 글자로는 니은, 아, 미음, 우라고 쓰고요. 음성 기호로는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무라는 하나의 기호를 가지고요. 2가지의 다른 대상을 똑같이 지적해 줄 수는 없다. 혹은 나무를 니은, 아, 미음, 우로 그리고 나무라는 걸로 2가지로서 표현하는 것에 공통적인 무엇이 있을까? 그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저 대상을 놓고 니은, 아, 미음, 우라고 쓰고 나무라고 읽는 것은요, 지극히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대상을 놓고 나무라고 하는 것,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놓고 컵이라고 하는 것도 잔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사과라고 해도 되고요. 딸기라고 해도 되고요. 나무라고 해도 되죠. 비트겐슈타인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소쉬르가 생각납니다. 소쉬르도 그랬죠. 기호와 어떤 대상 사이는 자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저 대상을 나무로, 컵으로, 사과라고 부를까요? 그건 사회적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미 정해진, 언어에서 정해진 사회적 약속을 언어의 체계, 랑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연구하는 걸
일상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일상 언어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비트겐슈타인 이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이 관심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 상이한 두 기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 이스트, 영어로는 is죠.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저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이스트를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3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사라는 건요. 쉽게 이야기해서 연결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누가 처음 썼을까요? 네, 칸트가 먼저 썼습니다. 칸트가 이 이스트를 존재 동사를 연결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안에 보면 이상은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각줄을 보면요. 그린, 이스트, 그린이래요. 그러니까 그린이란 말이 이상하다라는 뜻인데 이름도 뭐예요? 그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린은 사람의 이름이고 뒤에 난 말은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스트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표현해 주는, 연결해 주는 표현으로 보이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 굉장히 싫어할 만한 학자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네, 하이데거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위에 카드를 추가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바라겠어요. 3.324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혼동들이 걸핏하면 생긴다. 철학 전체는 그러한 혼동들로 가득 차 있다. 3.325 이러한 오류들을 피하려면 우리는 같은 기호를 상이한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하는 기호들을 외면상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오류들을 배제하는 기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 문법 혹은 논리적 구문론에 따르는 기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프레게와 러셀의 개념 표기법은 물론 모든 결함을 다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언어이다. 자,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왜 상징 언어, 상징 기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명제들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말하고 있네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들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표현들을 제대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떤 것이 명제인지 아니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든대요. 이상해 씨는 이상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 것은 사람의 이름이고 뒤에 것은 어떤 형용사인데 마치 이상해 씨의 존재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해 씨가 이상하다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저것은 의미가 있는 명제가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일상의 언어가 그렇죠. 한 언어가 다이어예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어떤 대상은 다양한 언어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동이 발생하니까요. 이 혼동들을 줄이기 위해서 상징적인 언어, 추상어, 기호화된 A is B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일상 언어에서 오는 혼동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언어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무엇이 명제인지 확실하고 분명해지지 않을 것인가 라고 비트겐슈타인이 말을 하고 있네요. 러셀과 프레게가 했던 게 바로 그런 방식이래요. 그렇게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기호와 공식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오류들을, 혼동들을 다 제거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거하고자 했던 노력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기호화, 왜 상징적인 언어 단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언어를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다음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